꽃씨를 떨구듯 저교한 시간의 마당에 백지 한 장이 떨어져 있다. 흔히 돌보지 않는 종이이지만 비어있는 그것은 신이 놓고 간 물음. 시인은 그것을 10월의 포켓에 하루 종일 넣고 다니다가 밤에 한 기슭에 등불을 밝히고 읽는다. 흔히 돌보지 않는 종이이지만 비어있는 그것은 신의 뜻. 공손하게 달라 하면 조용히 대답을 내려주신다. 조종건의 시 백지 1을 읽어드렸습니다. 20대 글쓰기의 열망에 시달렸던 시기, 큰 각오를 다질 때마다 조종건의 시를 큰 소리로 읽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평론가 홍용인은 이러한 백지의 없음을 오히려 모든 있음의 어머니이며 모든 있음이 사라져가는 세계로 해석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비어있는 그것은 신의 뜻. 공손하게 달라 하면 조용히 대답을 내려주신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윤성희 소설가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윤성입니다. 네. 네. 네, 윤성희 소설가님은요. 1999년 동아일보로 데뷔하셨고요. 소설집 거기 당신, 감기, 웃는 동안, 베개를 베다 등이 있고요. 장편으로는 구경꾼들, 그리고 작년 여름에 현대문학 핀 시리즈로 첫 문장을 출간하신 뒤 올여름에 또 다른 장편 상냥한 사람을 출간하셨습니다. 연이어서 여름마다 장편 소설을 출간하신 셈인데 올여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봄에 책 교정을 보느냐고 좀 바빴고요. 네. 책이 나온 다음에는 좀 한가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혼자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소파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 출간한 저서들 뭐 단편집 5권, 그다음에 장편 3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사연이 많은 책이 있다면 뭐 다 각자 사연이 있겠지만 그래도 딱 듣자마자 사연이 가장 많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제 책은 사연이 많은 책은 없고요. 구경꾼들은 첫 장편인데 그게 거의 제가 데뷔하고 10년 만에 쓴 건데 네. 과연 나라는 사람이 장편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걸 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각별한 장편이기는 해요. 네, 그냥 스스로 해냈다는 어떤 것 하나로. 그게 좀 약간 그나마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네. 나머지 소설집은 특히 소설집들은 그냥 계절별로 발표를 하고 그냥 채워지면 모으고 뭐 그냥 그랬습니다. 네. 예. 그 이번에 출간하신 상냥한 사람 인기 드라마 그 형군의 고물상에서 아역 배우로 그 짧은 인기를 누렸던 형민이라는 인물 그 38년이 지나서 프로그램에 출연하죠. 그 시절 그 사람들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아역 배우로 살았던 시간 이후 형민은 배우로 성공하지도 못한 채 평범한 듯 살아왔지만 현재는 좀 큰 상실을 겪은
후로 보입니다. 한때 인기를 얻거나 특별했던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평범해지는 생애에 맞춰져가는 이야기. 윤성희 작가님이 애정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상냥한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뭐 큰 메시지는 없고요. 그냥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소설을 처음 구상했을 때는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상냥하거나 친절하다고 착각하면서 자란 어른이 큰 굴곡 없으면 네네. 평생 그렇게 착각하면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어떤 커다란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상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형민이 뒤늦게 깨닫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썼어요. 예. 그 어린 시절 아역 배우로 나온 형민이 저는 읽으면서 누군가가 계속 좀 떠오르더라고요. 작년에 출간하신 그 첫 문장도 그렇고 이번 장편도 결국에는 혼자 남겨진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듯해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딸을 잃고 이번 상냥한 사람에서는 이제 아내를 잃는데 어쩐지 이 애도라는 이런 감정에 천착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시간을 견디는 인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뭐 장편도 그렇고 단편도 그렇고 소설을 쓴다는 게 보면 인물이 평상시의 삶에서 어떤 틈이 나는 순간을 잘 들여다보는 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틈을 뭐 단편 같은 데서는 이제 더 작은 틈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장편에서 보면 그 틈이 이제 훨씬 깊고 많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면 그 상처에 뭐 타인의 죽음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들여다보는 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냥 그 고통을 겪는 사람보다 뭐 이렇게 암 환자면은 그 아픔을 겪는 사람보다 그 이후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좀 소설적으로 흥미롭고 훨씬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도 자꾸 모르게 그런 인물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 윤성희 작가님의 소설이라면 이제 텍스트에서 인물 한 명 한 명을 입체적으로 끌어낸 순간이 꼭 한 번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도 보니까 주인공 형민 또 형민의 가족뿐만 아니라 방송국 사람들 얘기 저는 또 굉장히 약간 울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또 갑자기 그렇게 삶을 또 끊어버리는 그게 가장 저도 고민이었습니다. 쓸 때. 그다음에 뭐 학창 시절의 친구들이라든지 회사 사람들 심지어 어머니 집에 새빵 살던 남자들 우연히 길에서 만난 타인들까지 뭐 영국으로 치면은 엑스트라도 한 번씩은 이제 핀 조명을 받는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러 인물 한 명 한 명에게 애정을 갖고 또 그 특징을 단박에 보여주는 장면을 쓰려면 평소에 타인 관찰 내공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관찰하는 티를 안 내면서 관찰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다면 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카페에서 멍하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그냥 멍하게 이렇게 앞을 보면 되고요. 지하철 같은 거 탈 때도 저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거의 듣지 않고 저도 안 들어요. 옆 사람이 뭔 얘기하나 이런 거 약간 살짝 듣기도 하고 그리고 막 카페에서도 사실 앉아 있다가 소설 안 써지면 그냥 옆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좀 받아 적기도 해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관찰한다기보다는 원래 좀 그런 걸 남들 보는 걸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거고요. 첫 장편 제목이 구경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경하는 걸 좀 좋아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변에 대한 관심, 어떤 작가적 관심이자 호기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인공 형민은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또 한편 쓸쓸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성장해가는 딸과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고 그 딸, 그 하영이와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고 또 딸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는가 하면 또 딸 초등학교 졸업식을 계기로 헤어진 아내와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또 낮술 마시기
이렇게 섬세한 아버지이자 쿨한 전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 딸 하영은 또 어린 시절부터 묘사되다 보니까 한 아이의 성장 과정을 그 옆에서 지켜보는 어떤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형민이라든지 딸 하영의 모델이 주변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없고요. 예. 소설 쓸 때 그렇게 모델이 있은 적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러시구나. 예, 거의 없고 그냥 그걸 상상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를테면은 하영이는 어떤 아이돌을 좋아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만들어주고 이렇게 소설 쓰기 이전에 그런 잡스러운 시간을 많이 가져요. 막 뭐 금고 저기 사전처럼 생긴 금고를 좋아할까? 뭐 이런 그런 것도 그러면 이제 10대 아이들 선물 이런 거를 이제 막 한 2, 3일 동안 뒤져보기도 하고 뭐 블로그도 누가 이런 거 받았대 이런 것도 그냥 보기도 하고 뭐 시간표 같은 것도 만들어줘요 저는. 그렇죠. 예, 하영은 무슨 뭐 이런 거 소설에 안 써도 그냥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 조금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그들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큰 모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저는 작품이 거의 모든 장면이 실제 같아서 숨겨놓은 아이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몸살에 걸린 그 하영이가 봄이 되면 꼭 몸살에 걸리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배수국을 만들잖아요. 배를 파내가지고 거기 꿀, 계피, 생강 뭐 이런 거 넣고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딸에게 사준 닭발이라든지 뭐 막걸리 뭐 그다음에 건배사 할 때 감기 안녕 시험 안녕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아니 이런 장면을 묘사할 때 좀 친구들과의 경험을 끌어들이는 그게 아니라 오로지 상상의 힘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100%? 거의 한 뭐 제 경험 한 10? 그러니까 제 경험 10이라는 건 이런 경우는 없지만 뭐 배수금 먹어봤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런 거 한 10에서 20이고 나머지는 이제 만약에 하영이라면 어떨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하면서 뭐 우리 동네는 닭발집이 떠오르면 상호명을 바꿔서 제가 그런 닭발집의 메뉴를 갖다 쓰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묘사가 섬세한데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작가 지망생들에게 이런 섬세한 묘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의 좀 도움 말씀을 좀 주시죠. 저는 그렇게 묘사를 잘하는 작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약간 생동감 있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작가들 다 똑같은데 왜 하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아주 자주 하면 돼요. 아주 자주 하는데 그것을 너무 큰 범위에서 하지 말고 작은 데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이렇게 큰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작은 질문 안에서 자꾸 그것들을 하려고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작은 질문으로 왜 어떻게라고 자꾸 질문하는 것이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훈련하지 않으면은 자꾸 그냥 되게 피상적인 곳에서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더 더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냥 질문하면 돼요. 지금 바깥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조혜진 PD하고 다른 이주영 씨 계시는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지금 격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왜와 어떻게를 이제 자꾸 세심하게 질문을 하라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번 작품을 포함해서 그 윤성희 작가님 소설은 대체로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그 뒤에 다른 인물이 또 다른 인물을 불러오면서 이어달리기처럼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인물들은 그 뭐랄까요, 날카롭지 않고 차갑지 않고 끝까지 비열한 인물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작가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저울로 보자면 있는 쪽에 좀 가깝긴 하겠죠. 아주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저도. 근데 저울로 보면 있는 쪽이 조금 약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약간 악한 어떤 인물을 그리는 재주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사람은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변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더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 안에도 있는 수많은 복잡한 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더 궁금하다 보니까 인간을 조금 이렇게 극단으로 몰아놓지 않고 좀 더 평범한 상태에서 두고 거기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까지 예. 그 만들어낸 캐릭터 중에서 예. 가장 악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입니까? 그러니까 예. 누굴까요? 그 왜 버스 몰고 가다가 수학여행 때 버스 아래로 굴러떨어진 얘기 있잖아요. 그 버스 운전사? 악한 인물일까? 그 실수였을 텐데. 악한 캐릭터는 없는 걸로 그럼. 좀 근데 비굴한 사람들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들 좀 약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성인 작가님 소설에 보면 음식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뭐 해장국, 콩나물국밥, 녹두전, 뭐 컵밥, 달걀 비빔밥, 술도 많이 나옵니다. 이번 작품도 예가 아닌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호주에서 5년 있다가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작가님이 사줬던 추어탕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통째 추어탕. 그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과 선호하는 주종이 무엇인지. 저는 선호하는 주종은 막걸리, 소주. 가 조금 술중에 편한 것 같아요. 이과두주도 나오던데. 이과두주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약간 뭐 좀 곡주 같은 걸 좀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맥주나 와인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고 뭐 이과두주는 이제 뭐 중국 음식 먹을 때. 이과두주는 진짜 낮술 먹을 때 최고죠. 좀 그런 거 좋아하고 음식은 진짜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진짜 추어탕도 좋아하고 뭐 보쌈도 좋아하고 뭐 그냥 뭐 된장국 같은 거에 소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소설이 나오는 음식은 그다지 상상의 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 삶하고 좀 밀접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드시는 음식이 사실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편인 거죠. 그리고 밥을 해먹는 걸 좋아해서 뭐 거의 해보기도 하고. 이번 장편을 보니까 그 캐릭터들의 명명 장면, 이름 붙이는 장면, 형민도 그렇고 형민의 아버지와 딸, 그 인물에게 별명이 붙여지는 장면, 그 3.1절 뭐 이런 별명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 윤성희 작가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고 이 이름이 붙여지던 어떤 내력에 관한 것들을 어머니 아버지께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소설을 듣기 이름 지어지는 장면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태어난다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게 되는 게 이름이에요. 그렇죠. 남이 짓잖아요. 선택의 권한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이 한 인물이 대대로 얽혀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말하고 싶어서 좀 이름이 많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제 이름 되게 촌스러워요. 그렇죠. 성희. 제가 데뷔했을 때 어떤 선배가 넌 어쩌자고 필명도 안 짓고 데뷔를 했니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죠. 근데 상냥한 사람에 보면 한자도 나와요. 이룰성의 계집희자.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나 내 이름 왜 이러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음력 1월생이거든요. 겨울에 제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술집에서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렀대요. 난 뭐 이렇게 해서 그중에 합의된 이름이라고 하고 그의 월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술값으로 써서 우리 엄마가 이런 이름을 그렇게 그 돈 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본인 만족도는 좀 어떠십니까? 제 이름 만족도가 한 50도 안 되는데 자꾸 부르면 또 그냥 그럭저럭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궁금하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별명이 있었는지도 뭐 궁금하다 이런 의견이 별명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명이 별로 없고 옛날에 좀 있었는데 별명이 좀 지금 말하면 좀 재수 없는 별명이긴 해요.
성인 뭐 이런 별명 아니 아니에요? 좀 잘난 척을 한다고 똘똘이 스머프라고 네, 데뷔 초에 선배들이 네. 저한테 많이 불렀어요. 저 똘똘이 스머프로. 네. 그래서 똘똘이 스머프 인형도 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안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 최근에 출간된 김혜란 작가의 읽기 좋은 이름에는 그 윤성희 작가를 사람 좋고 글도 좋은 분으로 또 의외의 면이 많은 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네. 이 다정한 평가에 이 상냥한 평가에 답변을 해주신다면 참 김혜란 작가님 좋은 작가입니다. 예, 저한테 그렇게 진짜 과찬이에요. 근데 뭐 여기다가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그러면 그렇고 한데 약간 과장되긴 했어요. 예, 제가 뭐 그렇게 사람 좋진 않고 어쩌면 이 상냥한 사람처럼 사람 좋은 척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아 근데 본인은 이상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의외의 면인데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윤성희 작가님 그냥 편하게 한 건데 사람들이 의외인데 뭐 이런 부분이 의외로 꼼꼼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보면 바느질 이런 것도 꽤 알고 그냥 뭐 아주 맛있진 않지만 저 혼자 살기는 충분할 정도로 이렇게 음식을 해 먹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의외의 면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작가들이 잘 못하는데 저는 뭐 설명서 같은 걸 읽고 매뉴얼? 조립 같은 거 다 잘해요. 예. 그런 거 약간 의외 작가들 중엔 진짜 못한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의외로 보입니다. 뭐 형광등 갈기 이런 거 그런 건 당연히 기본으로 하죠. 잘하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게 두꺼비 집 나가면 갈고 그랬어요. 예.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예. 노래는 어떻습니까? 의외로 못합니다. 이게 제일 의외입니다. 의외일까요? 잘할 것 같았는데. 제가 한때 문단의 3대 음치라고 제가 불린 적이 있습니다. 네, 작가의 말을 보면은 그 오랫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작품 상냥한 사람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그 넣고 다닌 도중에 인간이란 존재는 어느 정도의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작가는 어느 정도의 슬픔과 희망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지 어떤 이런 질문들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다니시고 또 소설을 시작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소설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진 순간을 기억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이 소설은 제목이 제일 먼저 왔고요. 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제목이 먼저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상냥한 사람 혹은 이제 가로지고 가재로 상냥한 남자 뭐 이런 소설 제목이 먼저 왔고 이 실패한 중년에 대해서 그냥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실패한 중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일부의 이야기를 써놓은 지 좀 오래되었어요. 근데 도저히 2부를 쓸 수가 없게 되면서 이제 막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저는 2부가 재밌던데요.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1부는 그냥 인터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뛰쳐나가면서 뭔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거나 하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질문처럼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마음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 인간인지 이 사람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죽는 걸로 제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른 소설은 예전에는 뭐 안 그랬는데 그 좀 새삼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선 이제 일부를 쓰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쓰지 못해서 그 사이에 이제 베개를 베다에 들어간 단편들을 쓰면서 조금 약간 그 단편들을 쓰면서 계속 이 소설을 2부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용기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쓰게 되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는지요? 예, 상냥한 사람 소설에서요. 거의 뒷부분인데 쌍쌍발을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장면 좀 부끄럽지만 쓸 때도 재밌어서요. 읽어볼까 합니다. 그럼 윤성희 작가님의 목소리로 쓰실 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쌍쌍발을 사서 나오는 청년을 보았다. 저게 아직도 있다니. 반가워서 그도 하나를 샀다. 그리고 편의점 파라솔 아래에 앉아서 쌍쌍바의 껍질을 벗겼다.
막대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는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 직원에게 불량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막대가 2개여야 한다고. 그러자 직원이 쌍쌍바 포장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 잘 보세요. 포장지를 보니 혼자 먹는 쌍쌍바라고 적혀 있었다. 그 쌍쌍바를 먹으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어제 뭐 했어? 쌍쌍바를 사 먹었지. 반으로 잘 쪼갰어? 아니, 더 이상 반으로 쪼개지지 않아. 그래서 슬펐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 그는 다시는 슬프다는 말로 문장을 끝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예뻤어, 좋았어, 기뻤어, 행복했어. 그런 말만 하겠다고. 그는 쌍쌍바의 나무 막대를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아우, 쌍쌍바가 스틱이 하나라니요. 제가 진짜 분노하여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작가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이 소설은 이 앞에 이 주인공이 학생 시절에 네. 친구와 나누는 대사하고 좀 짝을 이루는 건데 그때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어제 뭐 했어? 쌍쌍발 먹었지. 반으로 잘 쪼개졌어? 그러면 응, 뭐 반으로 쪼개지. 이런 대화를 하는 친구랑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네. 그 문장이 끝이 늘 슬퍼서로 끝나는 문장을 친구랑 놀이를 하던 이 남자가 네, 중년이 되어서 네. 이제 형민이 혼자 중얼거리는 이야기거든요. 소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혼자 이 말을 중얼거리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어제 뭐 했어 이 놀이를. 근데 마땅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은데 제가 마트에서 혼자 먹는 쌍쌍바를 발견하고 흥분하여 이것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네. 이번 소설을 계기로 쌍쌍바에 스틱이 하나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네. 윤성희 작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입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는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뭐 하여튼 뭔가 어떤 압도적인 힘 같은 게 느껴져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작가들 몇몇하고 몽골 여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이제 모래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는데 노을을 보러. 근데 그때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래서 해질 무렵이군요. 예. 바람이 막 진짜 불어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유일하게 있는 녹음 파일이 이거 하나인데 가끔 들어요. 가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소리 진짜 시원한 게 아니라 뭔가 압도적이잖아요. 압도적이면은 이런 거 들으면 그냥 나라는 인간은 뭐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모래 언덕 위에 해지는 순간 예. 어떠셨어요? 되게 근사할 것 같았는데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엄청 고생해갖고 눈이 거의 충혈이 됐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막 감으면서 봤어요. 그래도 아주 압도적이었죠. 이제 좋았는데 네. 그래서 그날만 떠오르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빠지지 않아서 막 괴롭고 이 한쪽 눈 눈물을 흘리면서 노을을 봤던 것까지. 그 진짜 이 바람 소리가 뭐 이렇게 로맨틱한 게 아니라 그 아주 벌판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 광폭함 같은 게 느껴지고 힘이 느껴집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올 여름에 이것만은 꼭 하겠다 다짐하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다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 네. 그 소설이 나와서 올 여름은 그냥 좀 책을 많이 읽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다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고요. 뭐 조금 일찍 일어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만이라도 제가 좀 너무 늦게 일어나니까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 보통 한 10시 이렇게 되는데 알람을 8시로 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올 여름에. 반 정도는 더워서 기상을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너무 시시하죠. 아니에요. 그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일찍 일어나는 게 일종의 좀 형벌이기도 해요. 그게.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굉장히 오래간만에 문장의 소리에 나왔는데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들을 믿고 그냥 반갑습니다. 네.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예. 시간이 아주 많이 남으시면 상냥한 사람들 읽어보시기를. 예.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상냥한 사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성희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송호정 군, 조유진 양 모셨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네, 송호정 군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또 언제나 그랬듯이 집에 갔다가 카페에 갔다가 이런 왕복 생활을 하고 있고요. 심심할 때마다 가끔씩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로 그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로 요즘 보시는 건 어떤 드라마? 가장 최근에 본 건 타이타닉인데요. 네네. 엄청 옛날 영화인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우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거기 아주 멋진 대사가 나오는데 그 여주인공이 나이가 들어서 왜 다이아몬드를 바닷속에 빠뜨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여자들에게는 깊은 바다가 있다라는 그 대사가 기억나세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굉장히 기억이 잘 납니다. 네. 조유진 양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개강을 하고 3주가 지났는데 그래서 열심히 학교 갔다가 과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랑 경제를 배우는 날이었어요. 과외를 지금 하고 계신가 봐요. 서울 생활이 지금 6개월째 정도 됐다고 그러셨나요? 네. 서울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뭔가 되게 사람들이 멋있고 하나하나 보면은 개성이 되게 뚜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반면에 뭔가 제가 벌어서 먹고 살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학교 기숙사에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쉽지 않겠네요.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읽어줄 책 가지고 오셨죠? 네, 먼저 송호정 군부터. 네, 제가 가져온 책은 팀 버튼의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라는 책인데요. 네. 팀 버튼 특유의 세계관이나 아니면 사람을 다루고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그림책이에요. 네. 여기는 꽤 많은 사람들, 등장인물들이 모두 다른 생김새와 다른 형식으로 등장하는데 굉장히 전부 다 하나같이 나사가 빠져 있고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남들의 시선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니면 고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친구 집에서 처음 뺏어 읽었다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샀습니다. 좀 그로테스크하고 우울한 그런 내용으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 책이 제가 쓰고자 하는 시의 방향을 뭔가 알려줬던 몇 권의 책들 중에 한 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의미가 굉장히 깊어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송호정 군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숫소년. 크리스마스에 숫소년은 늘 받던 대로 석탄 덩어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행복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숫소년은 작은 선물을 받았어요. 늘 받던 석탄 덩어리 대신에. 그는 아주 당황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숫소년은 지저분한 벽난로째로 오해를 받아 길거리에서 치워지고 말았어요. 네. 읽어주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숫소년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이 숫소년은 석탄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들이 받으면 좋아할 만한 선물을 받아놓고서는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고 그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조유진 양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저는 책이라기보다는 시를 가져왔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3년째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제일 좋아하는 시. 네. 네. 그 강은교 작가님의 사랑법이라는 시예요. 네. 사랑법, 강은교.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러고도 남은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결코 잠기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시인데 조유진 양이 이렇게 오래된 작품을 알고 있다는 게 좀 상당히 좀 약간 놀랍고요. 낭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국어 모의고사 모음집 같은 데서 봤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처음에 첫 문단을 봤어요.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침묵할 것. 요거를 봤는데, 저는 평소에 약간 글 문장 몇 개를 입 안에서 굴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문장은 정말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안에 뭔가 더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 뒤도 찾아 읽어봤는데 네. 이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언제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네. 강은교 시인 또 얼마 전에 새 시집이 나왔는데 예,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송호정 군은 그 어린 나이에 등단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등단 몇 살 때 하신 거죠? 올해 3월 달에 등단했습니다. 그래서 네. 18살에. 네, 18살에 등단을 했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등단하고 나니까 좀 기분이 어떨까요? 저 굉장히 궁금해요. 18살에 시로 등단한다는 게 어떤 건지. 사실 등단 전화,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는 기분도 굉장히 좋고 엄청 감정도 격양되고 그래가지고 펑펑 울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등단이라는 걸 삶에 무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 청탁이 아직까지 단 한 개도 안 들어서 일하는 느낌도 이제 안 들고. 네. 그러면요. 그 등단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내 등단작이 좀 이렇다. 그럼 청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등단작은 어느 누구의 모든 철수라는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을 같이 발표하면서 저는 필명을 써서 등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송호정으로 찾으시면 안 나올 겁니다. 누구로 찾아야 되나요? 저는 송희지라고 검색하셔야 됩니다. 희자 지자. 네. 송희지. 네. 어느 누구의 모든 철수. 네. 이유진 양은 지금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저는 네. 저희 학교에서 지난 8월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사표명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저도 정치라는 그 대학 입학 전에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은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번 학기에 정치와 관련된 수업을 많이 수강하는데 네. 이렇게 보면서 약간 지금까지 뉴스에서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실의 파편들이 사실 더 큰 그림의 일부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진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학교에서 리포트 내주잖아요. 네. 그럼 왠지 좀 다른 사람보다 난 좀 자신 있다 이런 느낌 있어요? 또 친구들이 네. 워낙 글을 잘 써가지고 리포트를 그냥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쓰지? 이러면서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왜 시를 배우고
써야 할까요? 등단하신 송호정 시인님께서 좀 본인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시를 배우는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시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서 시인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시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시를 좋아하면 정말 많이 좋아하고 빠져들 수 있는데 시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느낌이 그냥 읽는 순간 딱 오면 그럼 영원히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를 배우는 게 반드시 배워야 된다 이러기보다는 한 번쯤은 읽어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계속 읽어보는 게 좋겠고 이거 보고 아니다 싶다, 이건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유진 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시를 배우고 써야 합니까? 시라는 게 약간 소설이랑 다르게 또 수필이랑 다르게 정말 응집되고 응축된 장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서 자신의 개인사를 투영해서 네. 좀 더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감정의 응축에 대해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시를 계속 읽고 쓰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의 그 핵심, 어떤 세련된 절제라든지 압축과 응축 이런 것을 알면 다른 일을 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 아직 시를 읽고 쓰는 일 외에도 다른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무슨 게임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송호정 군? 사실 시를 쓰는 거 빼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기는 한데요. 그나마 취미가 있다면 네네. 영화 보기. 네. 넷플릭스로 영화 보기나 아니면 동네 산책 다니기 아니면 아크릴화로 그림 그리기 이 정도. 그림 그리기가 있네요. 아크릴화로. 네. 조유진 양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쓰고 읽는 거 말고도 되게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뭔가 제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요새는 학생회에서요.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그걸 집행하는 거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감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송호정 군부터. 사실 이런 팟캐스트에 나오는 게 좀 예전부터 꿈이었는데 네. 예,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데 아니 상당히 좋아요. 들어주실 청취자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조유진 양. 네, 저도 이렇게 이런 음성 매체에 출연하게 되는 게 정말 새로운 경험인데 그래서 엄청 많은 기대를 했었고 또 그만큼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시인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지만 이렇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뭔가 제 얘기를 듣고 좀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호정 군, 조유진 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장 웹진, 그 청소년을 위한 글팅 코너에서 청소년 문학상 수상자 두 분을 모시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윤신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조용한 심장을 출간하신 박송희 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송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한국일보로 등단했고요.
2013년도에 대선 창작기금을 받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시집을 내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드디어 첫 시집이 나왔는데요. 정말 오래 걸렸죠? 네, 무지 오래 걸렸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제가 지금은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후련합니다. 속이 후련하시군요. 네, 오랜 시간 시집을 엮지 않은 채 시를 써왔는데, 네. 더 늦지 않게 제 시들을 엮어주셔서 출판사 측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 시들이 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시집을 딱 펼쳤을 때, 이제 어떤 시를 펼쳐도 다 좋더라고요, 시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줄 한 줄에 이렇게 정말 공글여서 쓴 압축력, 그리고 어떤 시의 사유들이 사소한 것부터 이제 거대 담론까지 되게 다양한 걸 담고 있던데, 되게 시가 되게 끌고 가는 힘이 되게 컸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힘을 느껴주시니까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시들을 좀 곰곰이 보면서 제 시들이 저의 성격을 참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평상시 제가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굉장히 수다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할 힘을 생각하는데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의 힘이 어떨 때에는 직관적으로 발휘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대상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세상에 다가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시 중에 고드름이라는 시가 있는데 지금의 대전 동부터미널은 이렇게 화려한 복합터미널이 아닌데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때가 한 2월달 영하 한 6도 정도 됐었을 거예요. 네. 제가 그 터미널 하차장이 그때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져 있었는데요. 네. 그날 제가 애인을 하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슬레이트 지붕 골마다 줄줄이 매달린 고드름들을 보았어요. 네. 고드름들이 제 자리에서 길게 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오롯하게 추위를 견디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라고 있는 고드름들을 보는데 네. 참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무엇라고 콕 찍어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저게 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게 힘이 생기려면 네. 어떤 시간과 마음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인에게는 대상을 바라봐주는 마음, 그리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오랜 시간 시를 쓰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다듬으면서 마음의 힘이 길러진 걸까요? 저는 결국 시는 문자가 아니라 네.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딱 펼쳤을 때 첫 번째 시 우리는 태초에 꽃의 이름으로 태어나 이 시도 그렇고 새는 없다, 뭐 먼지의 고백, 약간 이런 존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건드리더라고요, 시들이. 그런가요? 제가 느끼긴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시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 존재에 대한 고민은 우선 제 이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 이름이 송이인데요. 어머니께서 참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꽃처럼 살라라는 뜻이었겠죠. 제가 예전에 화무라는 시를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서예를 배운 적이 있는데 네. 서예를 배우면서 화무라는 한자를 쓴 적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화무 11홍을 쓰고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화무라는 글자에 그만 꽂히고 마른 거예요. 화무? 꽃이 없다? 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역설적이게도 누구도 꽃이라는 말로 와 닿더라고요. 나는 누군지, 나는 왜 사는지 네. 이런 물음을 묻는 것조차 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은 우리 모두가 네. 너는 꽃처럼 살아라 이 말을 들으면서 꽃 네. 같은 이름을 부여받고 태어났을 텐데 말이죠.
꽃이 피고 시들고 떨어지고 사라지는 운명이잖아요. 네. 너도 나도 잘난 꽃도 아니고 못난 꽃도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은, 네. 그러니까 서로가 꽃의 운명임을 알면은 우리의 세상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그래서 저는 성함이 송이니까 네. 버섯 생각났거든요. 송이버섯. 네. 그 본인의 시집을 키워드로 뽑을 수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박송이라고 뽑고 싶어요. 저는 제 시집이 뭐 독보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만의 색채나 어휘나 정서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제 시집을 읽고서 아, 박송이구나 이렇게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를 안 쓸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그 첫째 서리인데요. 첫째 서리랑 풀 뜯으러 다녀요. 꽃잎이건 나뭇잎이건 뭐 뜯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놀아요. 첫째가 4살인데요. 네. 이렇게 어린이집을 다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서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나가요. 그러면 그 책 속에다가 우리 서리가 좋아하는 민들레꽃이든 이름 모를 풀꽃이든 아니면 이제 막 떨어진 낙엽을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잠든 밤중에 제가 그 풀들을 꺼내서 보죠. 정말 시인의 엄마시네요, 정말. 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뭐 취미는 어떤 걸 하세요? 그러면? 취미는 우선 캘리그라피, 붓글씨 쓰는 걸 좋아하고요. 우선 지금은 풀 뜯으러 다니는 게 제 취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첫 시집이 나와서 네. 주변 분들에게 선물도 해드리는데요. 그 풀잎들을 한 입 한 입 꺼내서 네. 보내드리기도 해요. 거기에는 설이랑 제 마음이 담긴 풀이죠.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게 때때로 바뀌기도 하는데 지금은 첫 번째는 조용한 심장, 두 번째는 아이들의 심장, 세 번째는 어른들의 심장. 이 3가지가 저에게는 소중해요. 조용한 심장은 네. 여태 제가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한 기억과 반성, 그리고 사랑과 이별, 추억, 엄마, 아빠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심장은 제가 2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플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2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심장으로 따뜻한 심장을 품은 채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어른들의 심장은 우리 어른들이 살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무심한 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자기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그걸 잊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좀 벅찬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심장이에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시 어떤 거 낭독해 주실 건가요? 좀 많이 아픈 시이긴 한데 제가 엄마 이제 그만 가를 낭송해 드리고 싶으네요. 마지막으로 박송이 시인의 엄마 이제 그만 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가. 잠이 들 때마다 죽은 엄마가 나타났다. 엄마 그만 가. 떠돌지 마. 이 땅의 빗줄기는 날카로워. 아무렇게 비를 맞고 있는데 상처가 없는데 모두 울고 있어. 따라오지 마. 어차피 엄마는 감당 못할 날씨였어. 이 땅에 오래 머물지 못한 꼬불거린 머리채와 암덩어리는 스스로에게 항변한 복수였으니
잃은 꿈이 되었으니 아무도 탓하지 마.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데 술주정뱅이, 거렁뱅이, 나는 이 모든 초록들이 가여워. 뿌리에 닿은 흙마저 앙칼지게 붙들지 못하는 그 길지 않은 손톱들이 가여워. 나는 엄마의 딸로 태어나 시인의 딸로 자라고 싶었지. 이 땅에 비가 쏟아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닿고 싶은데 어떻게 닿을지 몰라 차갑고 날카롭게 흩날리는 그런 시를 마구 써대는. 엄마는 이제 자라기를 멈춘 나무들 사이에서 하얀 입술과 샛노란 머리카락을 한 채 춤을 추고 있어. 활짝 뜬 눈으로 엄마 이제 그만 가. 눈을 감으면 소름처럼 인종 냄새를, 감은 속눈썹에서 갈피를 잃고 흐르기를 멈춘 눈물을 나는 잊지를 못해. 같이 가자고? 내가 왜 엄마를 따라가? 죽어서라도 죽음이라도 살아봐. 향초를 피울게. 잠잠히 자장가를 불러줄게. 아기처럼 잠이 들어. 아가, 괜찮아, 괜찮아. 잠깐 생이라는 나쁜 꿈을 꾼 것뿐이야. 이제 코하자. 아가.